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을 닮은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매우 전체주의적 논리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는데 피해자 무시하면서 2차 가해가 진행되고, 근데 별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냐라고 하면서 여론으로 몰아세우고 하는 모습이 국민의힘도 아니라 지금 현실 정당 중에는 그래도 민주당의 왼편에 서겠다고 자임하는, 그렇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뭔가 해보겠다는 조국혁신당에서 터졌고, 조국혁신당이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뭐 당권파 비당권파 갈라져가지고 되게 복잡한 그야말로 일들이 개판이에요 지금. 많습니다. 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9월 4일 뉴스비평 1293회 시작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아, 그럼요. 네, 또다시 이상 우리가 네. 하루가 주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 시대와 또 오늘 우리 하루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시적인가요? 아니요, 좋은데요. 네, 너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분들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요쪽보다는 요쪽이 더 네, 아름다운, 직관적으로 아름다우십니다. 김지영 떠하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고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겁게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네, 즐거워야죠. 네. 네. 즐겁게 여러분과 고발뉴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물며 우리가 윤석열 치하에서도 최대한 재밌게 방송하려고 그쵸, 노력했는데 그쵸. 네. 우리가 이제 빛의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름 이런저런 진통은 있습니다만 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못 즐겁습니까? 한껏 즐거워해야 합니다. 한껏은 아니고 나름 즐거워야 됩니다. 저 한껏 하고 싶은데요. 아니 한껏 하세요. 네. 네. 자, 한껏 음. 즐겁고 싶은 김지영 아나운서님과 네. 함께하는 오늘 누구십니까? 오창익입니다. 네. 네. 벌써부터 환영해 주시네요. 네. 아우, 제가 황혼아랑 절친인가요? 처음 듣는 잘 아세요? 알긴 알죠. 경찰관 네. 출신이니까. 근데 아하. 안 본 지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드렸습니다. 오창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상호입니다. 제가 슈퍼 탤런트 출신이었다는 소문이 났나 보죠? 그래요? 아, 그래요? 어디 소문이 났다는 건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 금시 소문인데요? 소문 못 들으셨어요? 네, 네. 전혀. 네, 요즘에 무슨 인터넷에 떠돈다고 몇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이다 말이야. 네. 지금 도저히 못 믿으시겠지만, 네네. 어머. 30년 전에 정말요? 제가 슈퍼 탤런트 일기입니다. 송유나, 어머. 차태현, 박상아의 어머. 동기입니다. 네. 어. 그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차태현 씨 과외 선생님이 됐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진짜 대학도 과외 보내고. 선생님? 네, 어머. 과외도 시켜서 대학 보내고 야. 사람 만들었죠 제가. 네, 여러 사람 만들었습니다. 어이구 네. 좋네요. 네. 자, 슈퍼 탤런트 출신 이상호 기자와 함께하는 오늘 네. 뉴스비평. 청와대에서 지금 막 제가 달려왔는데 네. 뭐 이런 기사가 잘 안 나옵니다. 중요한데 말이죠. 7월 경상수지 107.8억 달러 흑자, 반도체 수출 등의 동월 최대. 네, 상품 수지가 네, 102.76 달러. 음, 6월보다 29억 달러 줄었지만 7월 기준 3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게 조금 아쉬워요. 여행 등 서비스 수지 21.4억 달러 적자. 그러니까 여름철에 엄청 우리가 많이 나간 거야. 예? 들어오는 오히려. 분들보다. 바깥으로 많이 네. 나갔죠. 이제 K-팝 데몬 허너스 이제 그 계기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깜짝 좀 놀랐는데 말이죠. 그 내란 선동하던 왜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걔들이 매일 밤 명동이랑 그 왜 중국 대사관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반중 시위를 하면서 네네. 중국 관광객들을 막 뭐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까? 반중 시위라고 그럴까? 엄청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해를 느낄 정도로 즐겨 찾는 명동에선 일주일에도 몇 번씩 혐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아서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은 시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까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습니다. 욕설이 뒤섞인 구호. 딱 여기가 이제 그 중국 대사관 앞이고 명동 초입입니다. 네, 신세계 건너편. 네.
이거 못 막나요?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대사관 앞에서는 100m 안에서 집회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딱 100m 지금 이 떨어진 것 사람들은 같아요. 딱 여기가. 100m 넘은 것 같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더라도 집회 시위의 자유도 이를테면 남의 권리를 해쳐가면서까지 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이거는 보장되는 거 아닌데 이건 혐오를 그렇죠. 일종의 조장하는 혐오, 시위잖아요. 혐오, 차별을 조장하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공격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이런 데까지 보장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인권연대 평생 네네. 인권 문제를 네. 가지고 행동해 오신 오창희 국장님마저도 네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지 경찰이 판단하지 못할 테니까 첫 집회는 그렇더라도 이게 일주일에도 아니, 반복되고 있어요. 몇 번씩 있었다면 네. 전 이건 금지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가 땅 파서 뭐 자원이 안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공무역 뭐 생산 창조적 뭐 이런 생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무형의 문화를 팔아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들어오게 막는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 그럼요. 국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사드 사태 이후에도 그랬는데 사실 중국하고 어긋난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바보같이. 그 전에 1910년대까지 중국에 가보면 한국산 자동차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국에 가면 없어요. 그야말로 10년대 이전에 있었던 중고차 한두 대 굴러다닐 정도고, 물론 중국이 이제 스스로 그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킨 것도 있지만, 그래도 외국차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바보 같은 짓인데, 이게 뭐 자기들 한 10대 명, 뭐 20, 30명의 기분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명동에서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관광에서 먹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 없이 정말 살 수 없거든요.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해줘야 될 역할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측면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 박사니까 네. 안보 정치적으로도 중국이랑 우리가 관계가 돈독해야만 그걸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른바 저는 언론에서 뭐 신냉전이다 그래가지고 뭐 북중러의 뭐 한미 일 뭐 이렇게 구도화하는 것 그런 프레임 자체 반대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다시 신냉전 체제에 블록화 되더라도 미국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 피스메이커를 위한 페이스메이커로서 한국의 이런 중재적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중국이랑 거리를 좀 미국을 붙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익의 그러니까 관점에서도. 어제 전승절 기념식에 네. 우리가 천안문에 망루를 봤잖아요. 그때 김정은의 자리가 할아버지 때에 비하면 뭐 비약적으로 왔잖아요. 60년 만에 세 단계를 그러니까요. 접근해가지고 바로 시진핑 옆에 붙었어요.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은 개인으로 보면 김정은은 김일성이 손주고 네. 김일성은 뭐 무장투쟁을 했고 어쩌고저쩌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옆에 자리는 호치민 자리고 뭐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중국 또 러시아가 김정은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네. 여태까지 한국이 외교 문제에서 굉장히 어정쩡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패싱당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김정은을 키웠던 거죠. 그럼 김정은을 누가 제일 많이 키웠을까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과 내란당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김정은의 정치적 위상을 세계적인 인물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 몸값을 키워줬어요. 근데 오늘 댓글은 세네요. 저를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 아니, 제가 좀 전에도 다른 유튜브를 하고 왔는데, 네네. 조용한데 여기는, 몇 분 오셨나 보네요. 하여튼. 네, 그냥 앞만 보고 아, 그렇군요. 네. 가세요. 우리 오창희 국장님 원래 30년 동안 일관되게 걸어오신 분이니까 네. 네, 단기간에 오해가 있더라도 그 얘기 약간 나중에 네네. 잠깐 뭐 이야기 네네. 좀 나눌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진핑 우리 시진핑은 아닙니다. 네. 북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니, 쓰리샷으로 찍힌 사진
김정은이 바로 붙었는데 이게 러시아는 상당히 뭐 의미심장한 사진이다. 대국이잖아요.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왔거든요. 인도네시아 인구 아마 2억 7천쯤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모자가 인도네시아 모자 같은데 여하튼 네. 뒷줄에 주로 다 그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런데 네. 김정은이 저 자리에 갔다는 건 정치적 위상인 거고 네. 그 위상이 이렇게까지 큰 거는 대한민국이 외교를 제대로 못한 탓도 있다. 물론 하는 거죠. 이제 네. 미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장 중대한 변수이긴 합니다만 그 페이스메이커, 균형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그동안 전무했기 때문이다. 네. 라고도 저희가 반성해 볼 수 있는 시점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특사로서 대신 갔습니다. 대통령이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무게가 실리니까 네, 부담스럽죠. 뭐 이렇게 세컨맨 우원식 의장을 보냈는데요. MBC입니다. 우원식, 김정은, 냉랭하고 짧은 조우, 푸틴은 무슨 말 전할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에 베이징에서 베이징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원식 베이징 한번 기사가 안 떴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봤더니 이 비보도를 전제로 아마 기자들 브리핑을 했나 본데 우원식 베이징 특파원 어제까지 언론 보도로 나온 거는 사실 네. 되게 냉랭했죠. 왜냐하면 7년 만에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정은 여기 기사 떴네. 어. 베이징 특파원들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 네, 오찬 간담회 했네요. 오후 5시, 그러니까 10분 전에 일단 밥 먹은 사진만 하나 딱 떴어. 네. 요게 이제 저희 방송 끝날 무렵 되면 아마 나오겠죠. 주로 이제 핵심적인 설명 내용이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짧게 나눈 이야기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중이시라도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우리 김지영 아나운서께서 이따금 한번 기사 네네, 검색해 주세요.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밥 먹은 사진만 올리고 기사는 지금 안 올라온 상태. 베이징하고 우리가 1시간 차이잖아요. 그럼 오찬이니까 오찬은 이미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기사가 나올까? 네. 요건 또 예고 기사군요. 네, 김정은, 밝힌다. 우원식 인사에 시큰둥했는데 우원식이 직접 대화를 밝힌다. 밝힌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중국의 보도와 관련해서 미국의 관점과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상당히 삐진 건 분명하다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전승절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승리이기도 합니다만 딱 빼놓고 지금 축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위한 희생과 공을 미국 빼고 중러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 삐진 것이. 이 김준영 의원의 날카로운 분석 삐졌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그렇죠. 네? 아니, 우리 칭찬할 만합니다. 미국의 역할도 중요했어요. 그러니까요. 미군들의 희생도 컸고요. 또 미군이 군수 물자를 그야말로 연합군으로서 아주 톡톡한 역할을 했죠. 그렇죠. 옛날엔 같이 찍었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빼고 찍으니까 사진 찍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빠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자, 요것도 다른 정리된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북중러 밀착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중국 측과 물밑 접촉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렇죠. 이게 외교인 거죠. 특히 트럼프가 이른바 북중러 신냉전 구도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에 속도를 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결국은 대체로 전문가들 뭐 이견이 살짝씩 있습니다만 이번에 북중러가 베이징에서 저렇게 세게 뭉친 게 오히려 미국 트럼프의 조바심을 자아내면서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중간평가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조바심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중국이랑 거리를 좁히면서 북미 간의 대화도 속도를 내는 한반도 입장에서는 선순환적인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러니까 신냉전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관점으로 이 사태를 운영해 나가는 주도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설레고 너무 신나는 게 네. 어제 시진핑 주석 옆에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 위원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다음 달 경주를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왼쪽에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에 시진핑 주석. 이 샷 진짜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저는 98%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너무나 지금 뭐 기대감을 갖지 말아달라라고 톤다운하고 있습니다만은
톤다운 하자고 할 때마다 진짜 뭐 하고 계신가? 아, 그럼요.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고. 아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에 오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온다고 했고. 시진핑 입장에서도 오고 싶어요. 네네. 그럼 오면 뭐예요? 두 사람이, 두 거물이 만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공식적인 문제는 이제 김정은이 그 쓰리샷 구도에 들어오느냐 거기는 마느냐 그게 거기는 안 포인트죠. 들어오죠. 거기는 안 들어오고 김정은은 저 남북 아니, 그러니까- 한계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중미가 만나는 건 팩트예요 이미. 네, 기정사실인데 그거를 대통령이 비행기 기름값 아까우니까 내 비행기 타고 중국 같이 가자라고 트럼프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서 만날지 보통 이제 트럼프는 방송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간 이동을 합니다. 한 군데에서 뭐 같이 안 만나. 그러니까 술도 1차, 2차를 3차를 한 자리에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펍 크롤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1, 2, 3차 옮겨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트럼프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경주에서 다이렉트로 안 끝내고 미리 베이징에서 그림 만들고 이를테면 시진핑이랑 하고 평양 들렸다가 이렇게 오던가 요런 쿠션을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그럴 수도 여하튼 있죠.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요 관련해서? 아니요. 네. 지금 에이펙과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 올리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월 30일부터 1일까지 이제 순회급 회당들이 순회는 북한 말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도 씁니다. 순회라는 말. 네. 아니 제가 이제 북한 취재를 여러 번 갔다 와가지고 가끔 그런 워딩이 나와요. 남조선에 오니까 말이죠. 상급 이러면은 이제 완전 북한 말인데 우리 장관급이라고 그러고. 남조선에 오니까 자꾸 순회회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상회담 일정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 경주로 2만 1000명 정도의 고위급 각국 최소한 21개국의 네. 관료들, 경제인들, 저널리스트들 다 옵니다. 그러니까. 한 3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방이 다 없더라고요. 저희 네. 고발뉴스도 가서 생생하게 현장 소식 전하려고 지금 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솔드아웃. 그럼 좀 장급 근처에서 가야 장급 모텔도 30만 아니 뭐 원 대구나 정도. 이렇게 근처에서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신속하게 그치, 보도하는데 거리가 좀 예, 그렇죠. 멀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방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 정도 설레요 그런 말은. 네. 그럼요. 자, 말 나온 김에 지금 9월 말에 이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지 않습니까? 네, 23일에. 네. 유엔 수립 80주년 기념 연설을 대통령이 하시고 안보리 회의도 주재를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차비가 중형 돈 1,000만 원 아닙니까? 넘습니다. 아이고. 중형차 중형 중고차 값 정도 돼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바를 좀 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 뛰지 않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요. 6,237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근데 뉴욕 가야죠, 뉴욕. 근데 사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상상 외로 너무나 이게 그 비용이 커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매체는 못 쫓아가는 구도가 되는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뭐 방송사 이렇게 그 재정이 좀 풍족한 언론사만 쫓아가서 방송을 하면 과연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다양성 그리고 정확한 보도가 충족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가는 것이 이게 우리 매체 수준에 타당한가? 좀 분수와 수준에 맞춰서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사실 그런 그런데 생각도 그거는 취재는 아니요, 그런 그거는- 영역이 아니지 않나요? 그건 이상호 기자님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사장님의 집에 네. 있어도 그거는 달고나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자 가라 좋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하죠. 가라 1번 가지 마라 2번 네, 이렇게 네, 하면 네.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네. 그 베이징에서 나왔나요? 그 특파원단 만난 곳에서 좀 네.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같이 만났을 때 네. 북측 수행단의 제재는 없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고요. 그 메시지 전달도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 김정은과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의 그 소통은 있었지만 그 네. 메시지를 가져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위원장과 잠깐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은 진행하기가 어려웠고요. 대신에 이제 푸틴 측에서 뭐 전할 말 없냐라고 그때 물어봤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첫 단추로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유산과 함께 금강산도 둘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푸틴이랑 뭐 이야기한 건 크게 궁금하진 네네. 않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 중에 저도 확인해 보니까 김정은과 반갑습니다. 인사 네네. 7년 만이다. 뭐 이렇게 했다는 내용 외에는 뭐 추가로 없었습니다. 약간 아쉽네요. 뭔가 좀 음. 이면에 아니, 김정은 대화가 있었으면 위원장을 기대했는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1인자고, 우원식 의장은 의전 서열로 2위잖아요. 뭐 집권 여당, 뭐 여당에서 물론 의장은 형식적으로 탈퇴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뭐 북미 관계가 뭐 어떻게 풀린 것도 아니고, 남북 관계가 지금 풀린 것도 아닌 상황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랄까? 네. 뭐 이런 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나이 더 많은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결례라긴 못해도 하여튼 좀 냉랭하게 대했으니 다음 달에는 좀 그런 걸 풀 수 있는 계기를 서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거나 불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이북도 갈 길이 있고 그 길이 결코 멀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는 그 길이 지금은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렵사리 남북 사실상 순회들 사이에 손악수, 손인사가 나눠졌고 어찌됐든 간에 반갑게 인사했다는 것은 뭐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수미 쌍관법에 의해서 마지막 머니투데이 기사로 8월 말 외환 보유액 4,163억 달러 3개월 연속 증가세. 네. 여하튼 이재명 정부가 이제 급한 불 껐습니다. 트럼프 만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경제 민생 회복에 올인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계속 관련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미동이나마 움직이고 아니 개선되고 있다는 물가도 것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역성장을 벗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6개월 만에 제일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활짝 봄이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윤석열 정권 때 망가졌던 걸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었고 네.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거는 평가할 만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업들 심리 지수도 100 긍정으로 회복되기 위한 100 지점을 향해서 계속 치솟고 있고 이미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0을 넘어섰어요. 긍정적으로.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거 큰 기사인데 사실은 뉴스원. 노란봉투법 약속 지킨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양대 노총 회동. 야, 민주노총이 여기는 드디어 한국노총. 네. 자, 민주노총이 드디어 왔죠. 네.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대통령 오찬의 민주노총, 한노총 위원장이 함께하는 상당히 오랜만이죠. 거의 30년 만입니다. 아니요. 5년 6개월 만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문재인 청와대 네, 들어오고. 그랬다고 그러고. 네. 근데 노사정위로 하면 한 30년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 민주노총이 원칙적인 운동 노선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정부와의 뭐 라인이랄까 이런 건 좀 유지돼야 되는 거고. 왜냐면 민주노총이 요사진이죠? 네, 네. 노동자를 대변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에서 위원장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철도 노동자 출신이죠. 네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참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사정이에요. 좋은 결정이고, 네. 찬성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 한 56% 정도지만, 그래도 민주노총이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대 노총 위원장 가운데서 대통령이 사진 찍는 모습은 정말 든든한 모습이고, 대통령 오늘 오찬 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기업인이나 경제인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노동자들, 노동조합하고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러니까 또 한국노총 위원장은 조크도 잘하더라고요. 원래 문제 많은 놈들 만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면서 가는 게 참 좋아요. 정말. 이게 네, 결국은 보기만 해도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시는 이게
양날개로 날아야 결국 경제고 민생이고 다 회복이 되는데 이제 양날개를 회복한 거예요, 사실상.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풀 텍스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후에 발표한 내용인데 방금 우리 오창익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멘트입니다. 이게 나보고 너무 노동편향적이라고 하던데, 응? 요즘에 이제 기업들만 만났더니 또 너무나 기업 편만 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 이게 대통령의 기본적 인식이에요. 누구 편이 없어. 제가 지금 2달 가까이 대통령실에서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대통령의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한 판단이야.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당파적이나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누구의 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 기본적인 상식과 도리에 관한 문제죠. 이렇게 접근해요. 네. 누구 편은 확실하네요. 국민 편을 들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역사의 네. 편에 서겠다. 네. 시대의 편, 여기 서겠다 이런 거네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미 이제 합리적으로 구조화된 가운데 무슨 뭐 당파적 이해가 갈린다면 그때는 이제 대통령도 좀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건 누구 편을 떠나서 일단 합리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왜 10,000부, 20,000부 찍는 언론에 수십억의 정부 광고를 밀어주느냐, 여기 시청률에 따라서, 그리고 이 구독자 수에 따라서,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 조회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집행하자. 아니면 정부의 홍보비를 줄여가지고 다른 예산을 좀 쓰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정부 예산을 쓰려면 합리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써라. 그런 합리성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언론 개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조그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미시적으로 이념적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합리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서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본의 편이냐 노동의 편이냐 그게 아니야. 나는 인권과 상식 도리에 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노동자가 일하러 갔다가 따뜻한 저녁 밥상 소박하지만 아빠를 기다리는 가족의 밥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느냐 이거야. 그 밥상에 반찬 하나 더 올려주기 위해서 아빠는 나갔는데 아빠가 안 돌아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뭐 노동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인간과 상식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동안 노동계와의 오해를 푸는 대화 내용을 쭉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노동계도 이제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사가 함께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로 같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인 건데 민노총이 감동을 한 거야.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그다음 산업체 재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산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관심, 집중도 이거는 정말로 역사 이래 처음이고요. 맞습니다. 산재를 줄이는 그것 때문에 감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숨을 살리겠다는 거고 일회적 발언은 보통 할 수 있어요. 그때 국무회의 때 그랬잖아요.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어요. 그러고 보통은 멈춰요. 그다음 대통령 발언이라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한 1년 있다 나올지 아니면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계속 짚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현장에서 안전망을 쳐놓잖아요. 근데 저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의 절반이 추락사거든요. 왜 떨어져 죽냐는 거예요. 그게 명색이 대우고 명색이 대림이고 롯데고 뭐 이렇게 재벌들이 하는데 죽는 사람들은 하청 노동자고. 아니 한국에 돈 벌러 와가지고 먹고 살려고 가족 부양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죽어도 되냐라는 얘기를 반복하면 그럼 민주노총 위원장도 약간 성찰해야지. 내가 그렇게 많이 반복했나? 그렇게 열심히 싸웠나? 싶을 정도로 어떤 민주노총 조합원보다 훨씬 더 산재 문제에 진지하고 치열했어요. 고맙죠. 이건 울만한 일이에요. 자,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 위원장의 직접 발언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모두 발언이에요.
안팎으로 바쁜 시간 내주셔서 양대 노총을 초대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미 초반부터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 갖고 역할하시는 모습에 노동자들 기대가 매우 큽니다. 네, 감동시킨 겁니다, 대통령이. 특구 플랫폼 노동자성을 담보하지는 못했지만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20년 만에 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노사정이 이제 국가적인 코퍼레티즘, 조합주의에 따라서 거버넌스를 힘을 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개혁과 성장 동력을 전 국민이 함께 만드는 그런 선진국형 모델이 완성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본가들, 기업하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지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민주노총이 대통령 앞이라고 이렇게 립서비스 안 합니다. 맞아요. 그럼요. 이건 진심이에요. 네. 민주노총이 이 정도 까칠해요. 얘기했으면 이거는 엄청 엄청난 거죠. 지금 감동한 용비 거야. 어천가 정도가 네.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말 정말 박수갈채 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입니다. 뉴스원. 이 대통령 지시받은 금융위 10조 규모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책 내놨다. 자, 뭐 사실 비탄감 때문에 아이고 우리 저 꼬박꼬박 뭐 이자 내고 원금 상환한 사람들은 뭐냐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상당히 강도 높게 이자율이 이제 정상화될 것 같아요. 머니투데이. 성실하게 빚 갚은 소상공인 10조 더 지원, 이자 2,730억 원 낮춘다. 네, 저희 반류수도 빚이 제법 많은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정말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자를 버는 거는 은행이고 은행은 그래서 맞아요. 매년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직원들 성과급 1000%씩 주잖아요. 2년 연속 그랬어요. 네. 네. 그다음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된다 싶을 정도로 은행은 정말 떼돈을 벌고 있어요. 다른 세상이죠. 근데 누구를 상대로 떼돈을 버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국민들, 금융이 없는, 돈이 없는 고발 뉴스 같은 뭐 하여튼 그냥 일반 가난한 서민들, 중산층을 상대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무슨 은행이 기술 개발했습니까? 은행이 투자를 잘해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경종을 울려야 되고 이자 2,730억 원만이 아니라 더 낮출 수 있는 거 연구해줘가지고 정말 좀 숨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융위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재벌들을 위한 기구 아니냐 그 정도로 욕을 먹었던 금융위가 사실 오늘 요 소상공인 지원책 외에도 엊그제 나온 그 방안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세 상인과 국민들 상대로 이자놀이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지금 뭐 수익을 내고 있는 은행을 일방적으로 조지는 거. 그건 이제 이런 부분이고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서 은행이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은행의 수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칭 펀드를 조성한다 하는 기사도 나왔었는데 좋네. 여하튼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더 일러 바쳐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언론재단 있잖아요. 제가 틈만 나면 언론재단 지금 뭐 개혁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김효재라고 조선일보 선수가 언론재단 이사장이야. 네네, 키 거기서 큰 사람. 네. 네. 조선일보의 뭐 논설위원까지 지내고 완전히 조선일보 골수맨이죠. 이 선수가 이제 쭉 분배를 여태까지 이를테면 말씀드렸던 대구의 스카이 데일리 급에 해당되는 대구 매일신문 같은 데다가 60억씩 정부 광고를 때려줬던 선수들이 바로 이런 선수들인데 이 시국에 경영평가 결과 5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언론진흥재단이? 아니면 대구메일이? 아니 언론재단이. 와, 브라보. 예? 그래서 이 사장이 직원들한테 커피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마치 했다는. 심우정이가 내란 때 막 갑자기 특활비 3억 3억 넘게 쓰고 썼다며. 뭐 이런 거랑 똑같네요. 진짜 네. 막판에 김효재. 자, 저는 지하철 타고 가다가 김효재를 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아,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양심도 없냐고 사람이. 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네, 임기가 아직 진짜 많이 남았죠. 네, 새털처럼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 높은데요. 조만간 아마 저희가 좀 공개해드릴 만한 특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윤 열차 조종석엔 김건희, 논란의 윤석열차 다시 전시된다. 네, 요게 부천 만화축제에서 역대 수상작을 전시할 때 함께 전시하기로 했다는데 요 고등학생 지금은 뭐 하고 있을지 3년 지났으니까 아마 대학생이 됐을 텐데 이
이른바 윤석열차를 보면서 너무나 적확하게 그려낸 거야. 어? 앞에 외양은 윤석열이지만 실제 조정하는 기관사는 김건희였고 이걸 가지고 그리고 뒤에 검사들이 네. 있잖아요. 칼 들고. 네. 검사들이 무력 행사하면서 시민들을 쫓아내는. 야, 이 친구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지낼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내란 과정에서도 정말 나라 걱정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타겟이 됐었잖아요. 뭐 저 대통령 모욕한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진짜 뭐 기대가 돼요. 이 사람이 뭐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우리 앞에 문득 나올 것 같아요. 네. 막 봉준호 같은 얼굴로. 아니 세계적인 작가로 상상력도 좋고. 그다음에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에 대한 애정이죠. 윤석열차 때문에 놀라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선하게 생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린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좋은 어른으로 성장했고 곧 만나지 않을까. 제가 그때 그 사람이에요. 라면서. 그러면서 막 이 산더머, 집채만한 막 이렇게 큰 어른이 돼서 막. 네네. 그러니까 막 봉준호, 박창훈 같은 작가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 보셨는데요. 지지율도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네요. 헤럴드 경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포인트 오른 62%, 민주 43%, 국힘 20%. 자, 아직도 국힘당이 20%나 나오네. 정말 신기합니다. 그죠? 자, 다음 주는 또 그런가 하면 바뀌겠네요. 네. 한일 한미 정상회담 절반 이상 긍정, 음. 노란봉투법 긍정 49%, 부정 42%. 네, 대체로. 네. 이거 정말 감동적인 건데 정권이 노동 관련 현안을 다루면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한국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노동 찬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 이러면 그래서 뭐 근로라고 바꿔 불러야 되고 노동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뭐 배관시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니, 노동자 스스로도 네. 반노동 정서를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노동자도. 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노동 입법을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 절반에 7% 가깝다. 포인트로. 네. 와, 이건 이재명 효과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득을 해낸 겁니다. 이럴 때 이재명 효과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우리 대통령님께 왜 왜 대통령 빼고 이재명 효과라고 그러냐. 아, 그런 분들이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 네. 자, 하여튼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 네. 여론에 너무 민감하시네요. 저 민감해요. 저 네.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 보시면, 추위가 8월 셋째 주, 자, 57까지 소폭 떨어졌었는데, 네, 조국 사면. 네, 8월 15일 바로 여파였죠. 직후였죠. 62%까지. 5%포인트면은, 이건 뭐 상당히 약진했다고 볼 수 있고, 정상을 회복했고, 저는 앞으로 훨씬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한 일이 네. 우리가 8.15 때 이제 사면이었잖아요. 조국 그다음에 윤미향 때문에 떨어진 거고 떨어질 걸 알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 일종의 결단을 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들에 의해서 아주 악성적인 그렇죠. 이미지로 채색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사실 접근하셨죠. 지금 봐서는 올라갈 일밖에 없고요. 음흠. 앞으로 한 70%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부담을 그다음에 다 덜어냈고 네, 향후에 이제 에이펙까지 있어서요. 그렇죠. 네. 정상회담들도 질비하고 네, 경제 분야에서의 민생에서의 성과도 이제 조금씩 보이면 뭐 아주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특검이 제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내란당에 정말 천인공노할 내란 동조 가세 혐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란당을 지지하던 뒷받침하던 소위 말하면은 그 내란 동조 세력들도 네. 흩어지고 아니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도요. 지금 어지러워졌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씨 오늘 발언 들었습니까? 어느 발언 말씀?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동조 정당이다. 그 얘기 계속 국힘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프레임을 너무 전환시키고. 놀랍지 않아요? 프레임 전환도 어느 정도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논리도 골 때려. 그러니까. 왜 내란이 지들 듣기에도 내란은 나쁜 거가 맞구나. 그렇죠. 민주당한테 너희 내란 동조 세력이야. 그래서 왜 동조 세력이야 그랬더니 니네 내란 날 줄 알고 있었잖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요. 신박하잖아요. 구테타를 우리는 니네가 구테타 할 게 너무나 명백해 보이니까 네. 그냥 대비하자고 한 것인데 경적을 울렸는데. 니네 구테타 왜 알고 있었어? 그랬다는 이유로 내란 동조 세력이래. 야, 그러니까 나경원 씨의 가장 큰 적은 정말 나경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네.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으로 저들조차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파리 지금 지옥에 들어온 1호사원이 날파리들입니다. 1호사원이 권성동이고 2호사원이 추경호, 음. 3, 4, 5, 한 45호 사원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음. 구속된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서울구치소 안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될 텐데, 음. 그러면 이제 그게 국민적인 심판이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실력 발휘를 다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도 전에 들은 것들이 여러 있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여전히 밤잠 못 자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맞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하나씩 확인하면 박수 꽤 많이 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지금 국익을 위한 계획을 익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숙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깜짝 놀라실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 오창익 국장이랑 저랑 이제 교류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다. 차차 정말요? 네. 꺼내 말씀드리겠다. 이거 다 엠바고입니다. 자, 혁신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 너무 길게는 하지 맙시다. 한 30분만 할까요? 한 20분? 네. 아, 저는 이 얘기, 우리가 이제 성비위라고 하는데, 뭐, 그 용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폭력도 있고, 뭐, 성추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혁신당에서는 이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훈은 그 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가 한 날 한시에 그냥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고, 그쵸? 안희정 씨의 경우가 그랬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이라는 건 뭐 제가 대리인을 한 적도 있었고, 2008년에 민주노총 위원장 도피하다가 이제 뭐 생긴 일인데요. 그때도 아주 비슷한데 오늘 최광욱 전 의원도 이제 함께 불려 나오고 소환되고 있는데 최광욱 의원의 논리가 이런 겁니다. 지금 조국은 감옥 가 있는데 윤석열하고 싸우는데 이게 뭐 한가한 얘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008년에 이명박 정권 시기였잖아요. 지금 이명박하고 민주노총이 싸우는데 민주노총 안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 이런 거를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끼리 싸바싸바 해결해야 되지. 근데 저는 그때 대리인으로서 경고망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정말 교훈을 남겨야 된다. 아니 민주노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노동자들의 이를테면 생존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조직인데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을 닮은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매우 전체주의적 논리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는데 피해자 무시하면서 2차 가해가 진행되고, 근데 별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냐라고 하면서 여론으로 몰아세우고 하는 모습이 국민의힘도 아니라 지금 현실 정당 중에는 그래도 민주당의 왼편에 서겠다고 자임하는. 그렇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뭔가 해보겠다는 조국 혁신당에서 터졌고, 조국 혁신당이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뭐 당권파, 비당권파 갈라져가지고 되게 복잡한 그야말로 일들이 개판이에요, 지금.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전체적인 정치 지형의 포션에서 봤을 때 혁신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혁신당 얘기를 집중해서 거론할 만한 뉴스 밸류가 있나, 네네. 가치가 있나 때문에 사실 우리 집중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좀 이렇게 난마와 같이 얽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 오창익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안이 올 5월인가부터 아마 발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강미정 대변인이랑 방송을 같이 스픽스에서 이제 참여하면서 방송 끝나고 나서 그 당내에서 이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도울 일이 없냐 그러는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조심스러워하는 거야. 2차 가해 우려있지만 두려워하더라고요. 당내에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강미정 대변인이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특별히 이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저희로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만날 때마다 이야기 들어드리고 같이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나누는 걸로 지내왔는데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면서 결국은 당내에서 이게 해결되는 과정이 실패했구나라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강미정 대변인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강미정 대변인은 본인의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남편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사 쪽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가지고 내란 극복 과정에서 또 싸워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을 힘겹게 진짜 내색하지 않으면서 이끌어온 사람인데 그 와중에 또 당내 성추행 문제 때문에 총대를 또 짊어진 거야. 이거를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짜 감당을 내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기자회견에 오늘 이르게 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가 방송을 갈무리해서 고발 HOT 하트로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가장 이제 쟁점은 그건 것 같아요. 쭉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크게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성희롱 또는 성추행성 행위와 발언이 있었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2차 가해 우려가 있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가해자 그룹이 워낙 핵심 당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조국 대통령의 최측근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니고 조국 대표. 조국 네. 전 대표한테 최측근의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당의 권력 집중을 통한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통도 안 되고 약자들 구제도 안 되는 이런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이게 악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대변인직을 그만두면서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저도 강민정 대변인한테 얘기를 몇 번 들었고 전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저도 당연히 말씀드렸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여튼 고통을 말씀하면서 이를테면 내부에서 좀 그래도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을 굉장히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제가 읽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조국 지금 무슨 교육연수원장이라고 그러죠. 조국 전 대표가 8월 15일 날 나왔잖아요. 나왔지. 기대를 했어. 네, 그때.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여성 당원들이나 이분들은 조국 대표가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했어요, 예전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인권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회적 발언도 많았어요. 그러니 여성이 성비위, 성폭력, 성추행 피해자가 당내에 있었고 그게 주요 당직자라면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말 재발 방지 약속하고 뭐 진상규명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거 하면서 정말 피해자한테 죄송하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뭐 무슨 잠깐 뵙고 면담이라도 할까? 하여튼 원하면 그럴 줄 이런 걸 알았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조국 씨가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오늘 조계사에 이제 그 공개 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일정 사진인데요. 여기 기자들이 당연히 오늘 가장 뜨거운 지금 뉴스의 핵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 답변도 좀 아쉽습니다. 이날 조 원장은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계종 방문 일정에서 기자들이 알고도 침묵했느냐, 사면 이후에 입장을 안 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다음에 기회를 갖겠습니다. 라고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의 어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뜻이다. 네. 그리고 다음에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안 하겠다는. 다음에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을 좀 끌어보겠다. 네. 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실망스러운 태도인데요. 조국 전 대표에게 이럴 수는 있어요. 조계사 경내잖아요. 만약에 기자들이 그럼 다음이라는 건 조계사 일주면 나가서. 밖에서 네. 밖에 나가서 말씀드리겠다. 그 정도. 네. 그 정도 더 하면 돼요. 그리고 회피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조국 혁신당의 뭐 사무총장이 그렇게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국의 최측근이고, 그러니까 뭐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통해서 계속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SNS에서 보고 많이 봤거든요. 지금 보도로 터진 게 오늘 처음이고, 그게 아니라 보고 들은 바는 많으니까 나가서 얘기해야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 뭐냐면, 강민정 대변인의 마음고생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럼요. 그리고 그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예? 제가 감옥에 있었다고 이 책임을 피해가지 않겠다. 감옥에 있었어도 제가 제일 책임이 무겁다. 이러면서 말이라도 피해자 중심주의랄까 이러면서 한 발 다가가야 되는데 이거 실망인데요.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조국혁신당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네.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조국 수감 중 많이 배워. 당내 정비위 질문엔 다음 기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감수성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랑 단판 지으려고 정말 국민들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불면의 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부산 가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만나고 또 호남 가서 무슨 뭐 또 일정 만들면서 계속 지금 우리가 이재명의 시간이었단 말이야, 그때는. 근데 자꾸 그런 정치 일정을 만드는 정무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왜 저러지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사전에 메시지를 준비해 갔다 하더라도 오전, 오후에 그런 일이 터졌으면 수감 중 내가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걸 보여줘야죠. 배운 그렇죠. 게 뭔지를 알려줘야죠. 계속 배웠다, 내가 많은 일을 할 거다라고 예고편만 계속 이렇게 발설하시는데 실제로 오늘 핵심적인 뉴스의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조국 장관이 왜 대응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 언론의 폐쇄성과 권위의 집중이 결국은 조직을 썩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인식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를 계속 실드 치는 입장들을 냅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조국혁신당에 들어가 보면 계속 이제 그 윤재관 대변인 전화면 어떻게 되더라? 윤재관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입장을 냅니다. 기자들에게. 사건 자체가 있다는 건 인지하실 수 있지만 수감 중이었는데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못한다는 전제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경원이 한 말이 뭡니까? 이거 내란인지 아닌지 재판 가봐야 아는데 왜 우리를 내란당이라고 불러랑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전 대표한테 편지가 몇 통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알 거야. 그러면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런 지시가 없었고 지금 그 혁신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조 원장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더구나 그 당시에는 당대표도 아니다.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건 이 당의 이름이 조국혁신당이에요. 당명도 아직 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씨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거 정말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거를 실드를 너무나 세게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다 알 수도 없는 자리에 있었고, 당시에 당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 없다. 좋아. 아, 그럼 안 돼요. 100번 양보하자고. 네. 그러면 8월 15일 이후에 보인 행태는 뭐냐 이거지. 지금 벌써 20일 정도 도가 아니, 됐는데. 그리고 뭐 5년 남은 대선 주자로서 대선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자, 제가 만약 조국이에요. 나왔어요. 그럼 일단 막 돌아다니고 싶은 욕구는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한테 엄청 큰 신세를 졌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이 과도하게 했다는 것은 있지만 자기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정말 몹쓸 말만 하는 거예요. 20, 30대한테 내가 사과하면 뭐 통하겠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20, 30대가 그거와 대해서 자기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오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극우 세력으로 돌려버리면 안 되지, 20, 그럼요. 30대를. 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20, 30대를 전부 다 내몰면서. 그게 아니라 기성세대잖아요. 그리고 많은 걸 누렸잖아요. 그러면 정당의 대표 또는 대표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번을 사과해도 모자란다. 101번, 102번 하겠다.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8.15 나온 다음에도 원래 교수였잖아요. 그냥 책보 싸들고 도서관이나 좀 다니고 뭐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릴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조바심 내면서 할 일은 안 하고 그 사실 이거 제가 병 걸린 것 같아요, 조국이. 그 사면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사면해 주겠다고 해도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럼요. 다른 분들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스탠스가 어떠냐라고 저희는 방송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면을 반대하지 않는다. 검찰에 의한 희생을 당한 케이스고 이 정권은 검찰 극복을 통한 내란 이후에 진짜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면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면 추진하더라도 본인은 김경수 지사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스탠스가 어땠냐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안을 확인했어요. 조국 전 대표 측에서 적극적으로 사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는 조국 교수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실망했는데 그 사면을 요청하기 시작한 시점 자체가 생각보다 무지 이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오늘 조계사에서의 발언은 조국 전 대표 정말 실망스럽고요. 네. 만약 요 기사입니다. 네, 수감 중 많이 배웠다. 만약 정치를 계속 하겠다면 이 문제 제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 문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내일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래도 안지 30년 된 사람으로서 우정 그럼요. 어린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조국 장관 누구보다도 이제 30년 동안 취재원으로서 지내온 네. 분이고 상당히 좀 소중한 민주진영의 자산이죠. 그런데 사실 애정 어린 조언이고 이제 애정이 식어지면은 이런 조언도 안 하겠죠. 자, 우리 또 애정을 가진 또 한 분이 계시죠. 최강욱. 전 의원. 강욱이는 최강욱 씨. 정기일보. 최강욱 변호사. 네. 정청래 최강욱 2차 가해 논란 윤리감찰단의 긴급조사 지시. 저는 이런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정청래, 이거는 네. 굉장히 빠르고요. 정청래 대표가 요새 좀 달리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그 혁신당이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양반이 2차 가해거든요. 설화로. 이 양반이 이제 가해자는 아니에요. 최강욱 씨가. 그럼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직자 중에 가해자가 아니어도 2차 가해로 지목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거 빨리 확인해라. 이거 깔끔하게 빨리 처리해라. 좋았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좋아요. 그리고 최강욱 의원도 입장문을 내서 네.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네, 감정이 네. 실렸다. 이 전후 맥락을 보면 충분히 사실 우리 이제 동지적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실렸고 과한 표현과 예시 이를테면 사람이 한동훈의 네네네. 뭐 천암 얘기하면서 증거검사. 강간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한 명확한 적시와 시인 그리고 사과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지도부와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진심을 전한다며 보이는 제 언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성찰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강욱 의원께서 그동안 우리 민주진영과 내란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그 역할이 크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 기대가 큰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최강욱 의원께서 빨리 사실 인정과 사과를 해주신 부분을 또 높이 평가를 네.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네. 당대표와 민주당의 신속한 대응도 괄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최강욱이 조국보다 낫다 싶네요. 아니 그냥 네. 제 느낌이에요. 네. 평론이란 이렇게도 하는 거니까요. 네. 느낌적 평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 녹취를 들었는데 너무 잘못했어요. 왜냐면 성폭력 희생자 죽지 않았잖아 이런 표현 되게 자극적이에요. 변호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도른 거예요. 그 순간 우쭐해가지고 다중을 상대로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술자리에서 떠드는 얘기도 아니고 강연이었으면 물론 그렇죠. 술도 안 마시지만 그러니까 너무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조국이 감옥에 있으니까 가슴 아프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거나 가까이 가려는 마음,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마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형이 고통받고 있다. 나머지가 대수야. 밖에 없었어요. 이건 너무 잘못한 거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건 그래도 조국보단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제일 주의해야 할 순간이 뭐냐면 특정인과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순간이라도 디테일한 합리성과 논리적 조밀성을 파괴할 경우에 특히 그걸 언명을 공개적인 언중을 대상으로 펼쳐내는 분의 경우에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특정인과 대상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이나 애정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좀 말실수하게 되는 경우를 상당히 좀 조심합니다. 네. 그죠? 관계라는 저희들도, 것들이 좀 네, 저희들도 아는 사람에 성찰하고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부담스럽죠. 음. 최강욱 변호사 어제도 봤었는데,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거 하는지, 음. 우리가 왜 내란을 극복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조국 마찬가지 우리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전 정치 안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만 왜 할 때 이런 평론 활동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있거든요. 피해자가 아프다고 피해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국은 감옥에 있는데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네. 자, 항상 큰 핑계는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방송 중에 제가 좀 발언이 부정확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막 실시간으로 들어오네요. 조금 전에 제가 언론재단의 김효재 이사장이 성과급 5천만 원을 받았다며 우쭐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커피를 쏘겠다고 했다. 이 와중에 내란에 종사한 공로를 경영평가위원들이 B등급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람에 5천만 원 보너스를 받은 거야. 근데 제가 김효재 이사장이 5천만 원을 받은 건데 마치 언론재단이 5천만 원을 받은 것처럼 제가 혼동하실 만큼 어중간하게 발언을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재가 5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김효재가. 명확하게 요거는 좀 단도리를 해드리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외교 문제 말씀드리면서 빼놓은 게 있어요. 재밌는 기사입니다. 낚시 즐기는 이 대통령 위해서 이시바 아웃도어 점퍼 선물. 네, 언제? 지난달 방일 때 비공식 선물 교환, 이 대통령은 닭이 세트 전달. 요즘에 일본이랑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관계가 엄청 좋아졌어요. 이시바가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들려서 힘을 실어주는 바람에 지지율 폭락해서 빨리 수상 옷 벗어라 이런 여론이 당 내외에 넘쳐났는데 계속 있어라. 스테이. 그리고 여론조사도 막 2배 더블되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향후에 이재명식 햇볕 정책, 다시 말하면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너한테 도움이 돼.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해결해야 돼. 이런 식의. 일본은 항상 우리의 그야말로 적대적 국가였고 역사적으로 우리를 억압해온 세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햇볕 정책을 할 수 있지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햇볕 정책을 할 수 있는 국력과 위상이 생겼다는 자신감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향한 햇볕 정책이 이제 피드백이 오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계속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사의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꾸준히 연대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위안부 할머니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독도 문제도 본인이 소송 대행해 줬잖아요. 그럼요. 과거에. 여러 가지로 노력했어요. 일관된 노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일종의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하죠. 그- 대일 관계에서 어떤 그렇죠. 액션을 취하더라도 요런 뭐 좀 단기적인 전략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오늘은 멘탈이 약간 흔들리는데 저에게 약간 이따가 할 시간을 좀 네네네. 주시겠습니까? 네네. 5분 뭐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전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아웃도어도 그렇고 닭이도 그렇고 이게 돈으로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정상들끼리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신뢰관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에이펙 때 이시바 총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기대됩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을 그냥 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뭘 사 먹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내각에서 아마 지금 연습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대통령의 아웃도어 점퍼를 선물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구나.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까. 실제로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대통령이 유일하게 거의 즐기는 스포츠가 낚시거든요. 이거 보시면 지금도 시간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스포츠가 낚시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할 정도로. 근데 딱 그 복장을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여하튼 근래에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생산적인 우리가 소득이 도출될 걸 기대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그야말로 80년 만에 일본과 대등한 관계, 물론 경제 성장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까지도 그렇고 정말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고 그 좋은 이웃이 되는 과정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합니다. 네, 우리는 저희가 피해자였지만 네. 지금 중반을 넘어서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될 덩어리가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 기득권의 백권, 바로 그 종교 세력들, 김장환, 통일교 뭐 쭉 관련된 속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 하나 재밌는 이야기 구다리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검 얘기도 해야겠구나. 그리고 내란당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지금 제한된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려야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많죠. 저희가 잠시 광고 시간을 통해서 정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저희 고발뉴스를 함께 해주시는 광고주들 소중한 좋은 제품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구매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어업부터 합니다. 상쾌한 아침을 원하지? 매일 아침 피로 극복 코어업 활력 넘치고 싶지? 매일매일 활력 충전 코어업 면역이 필요하지? 하루하루 면역 관리 코어업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르기닌 아연 피로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모두를 위해 하루 두알 코어업 2+1 추가 증정 이벤트 놓치지 말지. 국민 기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코어. 와우. 자, 기본 소득, 기본 비타민. 조건이 뭡니까? 기본이 되려면. 꼼꼼하게, 촘촘하게 챙겨놔야 그죠, 돼. 잘 챙겨야죠. 허술하면 기본이 아니야. 네네. 그 다음 또 뭐야? 또 가격. 뭘까요? 가격. 부담스러우면 안 돼. 맞아요. 가성비도 좋아야죠. 한 달에 10,000원대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자, 왜 코어업인가요? 블랙마카. 그리고 비타민 B군, 6가지 비타민 B군, 페루산 블랙마카를 배합한 유일한 멀티비타민입니다. 이게 가득 들었는데 가격은 또 굉장히 그럼 착합니다. 10,000원대. 네. 한번 자,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볼게요. 네, 코어업을 때리면, 우리 지희씨, 보고 싶은 지희씨가 방금 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고, 지희씨가 딱 버티고 있는 정기배송으로 클릭해 주시면, 2+, 4달치에 7만원대니까 한 달치에 10,000원대. 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 4병씩 매달 오면 어떻게 깔려주고. 자, 4개월 배송 주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4개월로 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음. 가족들이랑 같이 드시는 분들은 한 2개월,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4인 이거는 가족. 남녀노소가 먹는 겁니까? 네. 그러죠. 아, 요 브렉마카가 이제 정력제로 소문난 거기 때문에 왜 남자만 먹는 거 아니야 그럴 텐데. 아니에요. 브렉마카. 다 좋답니다. 모두에게 좋습니다. 네, 다 좋답니다. 자,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검색창에 코어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비교원 가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제가 이번에 사무실 옮깁니다. 언제 기대됩니다. 오세요? 네, 지금 뭐 조명이랑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는데 청와대 바로 옆에다가 아이고, 스튜디오를 좋네요. 어, 렌트가 비쌉니다. 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인터넷을 새로 신청을 오. 했는데 비교원으로 하니까 확실히 혜택이 서비스가, 많죠. 네, 좋더라고요. 네. 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뜨고요. 자, 전화 한 통화에 얼마라고요? 전화 한 통화예요? 128만 원. 네? 전화 한 통화에 128만 원을 챙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화를 해야죠. 해야죠. 네네. 자, 보시면 인터넷 TV 신규 가입을 하시면 최대 48만 원이고요. 그렇죠. 휴대폰을 구입하시면 최대 50만 원. 네. 정수기를 렌탈하시면 최대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28만 원의 혜택을 그랬네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실시간으로 벌써 요거 신청해서 지금 입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000억에 달하는 넘었대.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미 분배했어. 우리만 안 받은 야. 거야. 하셔야 이제 우리 됩니다. 받았으면 빨리. 고발뉴스. 네. 자,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지금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뭐 비밀 뭐 아유, 선물이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말씀드리려고. 네. 고발 뉴스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비밀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인데요? 비밀이라서 알려드릴 수 우와. 없고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니, 알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살짝 얘기해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비밀이야? 네, 아니,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되게 궁금하네. 근데 진짜 무슨 사은품 같은 걸 더 주는 거예요? 힌트만. 뭐 좋은 거죠? 네. 좋은 거래, 좋은 거. 128만 원이 아니라 제가- 158만 원인가? 뭔가 제가- 좀 뭔가가 더 더 있어, 생기는 더 있어. 거네요. 생각보다 입이 무거워서. 진짜. 여러분 꼭 전화하실 궁금합니다. 때 고발 뉴스 보고 전화했다, 연락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이 비밀 혜택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나 전화해봐야겠다. 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산삼순백입니다. 산삼순백이 우리나라 산림청으로부터 2024년 대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진짜 이게 뭔가 산삼이라는 거지? 진짜 산삼이에요. 오, 진짜요? 이게 농약이나 비료 한 풀 없이 기바람, 이슬, 태양이 키운 산양 산삼입니다. 와, 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충전해야 되겠다. 충전하세요. 아니, 축하해요. 산삼을 이렇게 뭐 간편하게 먹다니 말이 돼? 진짜 진하죠. 와, 이거 진짜 정말 찐이에요.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네. 찐이다. 되게 찐이야. 이 산삼순백은 한 병에 300mg 이상의 사포닌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와. 양 엄청 많죠. 네, 쭉. 야, 이 색깔이. 먹어도 되죠? 네. 색깔이 진짜 진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안 네. 드세요? 네. 여기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따드릴까요? 아껴가려고 했는데. 그 댁에 가서, 네. 정말 효녀입니다. 네. 네. 고향에 계신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 네, 집에 가면 저는 이거 산삼순백을 먹거든요. 있어요. 내돈내산으로? 네. 야. 저는 한 번씩 광고 상품들은 꼭 사서 먹어보거나 사용을 해봐야 제가 말씀을 드릴 맞습니다. 수가 있어서 진정성이 정말 네. 광고 중요하죠. 먹고 있는데 네. 여기 하나 이제 방송하면 또 생기니까 네. 가지고 가서 꼭 먹으려고 챙겼다가 합니다. 네. 남자친구 선물하면 없어요. 좋겠습니다. 네. 자, 산삼순백 네이버에서 검색을 검색하면- 해보는데요. 홈페이지 뜨고요. 네. 방금 소개해드린 1+1으로 갑니다. 이게 사실 가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워낙 이게 산삼 제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1+1으로 해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고 있고, 사은품이 순백 10병도 고를 수 있고 치명한도 고를 수 있는데 아이쑥쑥 한 네. 상자를 고를 수 있네요. 바로 추가됐습니다. 아이쑥쑥. 이게 뭡니까? 이게 어린이 뭐예요? 성장 제품. 어? 이제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아이한테도 산삼을 먹일 수 있네요. 그쵸. 박스 안에 3박스가 들어가 있고, 1박스 안에 요런 또 네. 쑥쑥이가 들어가 있네요. 이걸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지금 한번 네네. 맛이 이제 크다 어떤지. 말았기 때문에 한번 클 기대를 가지고 한번 아니 근데 네. 침향도 사은품으로 준다고요? 고를 수 있어요. 선택. 우와. 이게 그게- 지금 흔히 한번 새로 드셔보세요. 출시가 네. 됐는데요. 네. 아니 여기 아이들 고발 성장 뉴스 나올 제품. 때마다 저는 좀 큰데 네, 더 우선 크- 괜찮습니다. 더 클 수 있는 거죠? 네. 컸으면 또 굵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쑥쑥이 지리산 산양산삼 20%랑 네. 성장 촉진, 네. 특허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맛있는 젤리 형태로 오. 된 재밌네요. 30포가 들어있습니다. 30호. 네. 와. 이거 제가 한번, 저는 이제 아이는 없지만 조카가 있거든요. 음. 먹어보고 이게 조카가 좋아할 만한 맛인가. 맛있다. 오. 맛있는데 네. 관건은 그거지. 맛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실제로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물 20%가 함유되어 있다. 야, 엄청나죠? 진짜네. 그다음에 네. 저 특허청의 특허도 받고요. 네. 삼성화재 생산물 배산 책임보험에도 가입했고 꼼꼼하네요. 야, 와. 일단 뭐 맛있고 좋은 거 먹으니까 맛있어요. 감사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산산순백 함께 나눠 보시자고요. 네, 산삼순백 검색창에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네, 내란 세력 극복의 가장 저는 종착점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빙자한 사이비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 특히 개신교. 네. 언론, 재벌, 뭐 검찰, 뭐 지식사회, 뭐 여러 가지 보수적 지식사회 다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 이제 하나하나 격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집단은 워낙 이게 그야말로 인간의 약점을 뚫고 기생하는 이게 진짜 피라미드식 네트워크잖아. 네. 그래서 이게 쉽사리 안 됩니다. 그런데
야, 이거 보셨어요? 김장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보수 수구 기독교계의 헤드. 수계지, 수계. 예? 김장한 목사가 목사였어? 아니면은 목사를 빙자한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 정치인이었어? 이거 보면 23년 7월에 9월 사이가 이게 이제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되고 뭐 이를테면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네. 이제 사안이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김장한이라고 하는 목사를 빙자한 정치꾼이 보세요. 윤석열, 김용현과도 전화를 하고 그리고 강승규와는 강승규 뭐 했습니까? 그 당시에? 시민사회 수석?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가 시민사회 수석하면서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MBC 앞에 이른바 친이 유사 시민사회를 동원해가지고 막 관제 데모 사주하고 그랬잖아. 네, 그랬죠. 그 이른바 여론과 조직 동원하던 강승규랑 무려 17번, 사- 17회. 사귀는 사람도 이렇게 전화 많이 안 해요. 안 하죠. 요새 카톡하고 네. 텔톡하지. 전화는 진짜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나 긴박한 일 할 때만 하는 거 아니야. 네. 목사가 강승규랑 강승규랑 뭐 개인적으로 뭐 신동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다른 통화도 봤어. 그랬더니 내란당 원내대표랑 8회 그리고 홍보수석이랑 6회. 대통령도 이렇게 많이 안 하겠다. 내란당 의원 뭐 이채희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 5회 일철규 5회 응? 국정기획비서관이랑 4회 국가안보실장이랑 2회 뭘 한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은. 기도해줬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도해준 게 아니라 내란을 기도했겠지. 응?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트럼프와의 국익을 놓고 벌인 이재명 대통령의 단판 직전까지 반국익적 활동을 했던 조직이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 세력들이었잖아요. 수구 종교 세력. 바로 김장한이 그 중에 하나고 수계급이다. 라는 내용이 밝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사실은 반국민 세력, 반국가 세력입니다. 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도 중에 누구 하나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형사 처벌을 받을 것 같다 하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 문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히 통일교 그런데요, 종교 공동체 같지 않고 이를테면 정치 공동체. 아니, 정치보다는 생계 공동체가 제일 먼저고요. 다단계 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먼저 해놓은 다음에 이제 뭐 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욕구는 계속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싶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욕구는 계속 있어 왔어요. 뭐 개신교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극단 세력들이 있죠. 통일교 같은 사이비가 있죠. 문제는 정치 세력이 이들의 손을 잡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서로가 그래서 이해를 교환하는 그야말로 이해 동맹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당대표 되고 싶은 권성동이 네네. 큰절하고 돈 받고 그다음 당원 10,000명 받아오고 이러면서 이 통일교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부추기고 끌어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끌려 나오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10,000명만 보내주면 매출이 이만큼 뜨는데 먹고 살 게 생기는데 뭐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잖아요. 모자라면 연장하고 모자라면 인력 더 붙여서 이거야말로 발본색원하자. 맞습니다. 우리가 상대와 싸울 때는 중요한 게 그 상대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본질은 통상적으로 그 관계성 속에 규정이 되죠. 주변에 어떤 놈들이랑 이익을 교류했나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상징적인 기사라고 보여지거든요.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종교단체의 구조. 연합뉴스 보시면 2025년 한미동맹 대상 수상자의 김장환 목사.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누가 주느냐를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건 뭐 보시면 배우가에서 주는 겁니까? 이렇게 됩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 요게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기존의 한국전쟁 이후의 DNA의 핵심이야.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야. 아니 이 사람 그런데 예. 이들이
김장한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이렇게 올려 세우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없이 한국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는 조물락인데 미국이 지켜주잖아. 근데 미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교량이 김장한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안 되는 대한민국 개돼지 국민들은 김장한을 떠받들어야 돼. 건들지 마. 라고 하는 메시지고요. 그런 메시지를 대국민 홍보, 확장시키는 스피커가 이런 자들입니다. 누구요? 이수정. 이수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분을 새벽부터 압수수색이라니.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의 백본인 김장환이라고 하는 종교인을 압수수색하는 내란 특검이야말로 해체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내란 척결 시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수정 같은 자들 하나하나 같이 무너뜨려야 끝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아니 근데 이 상을 줬다는 데가 한미동맹재단이잖아요. 네. 이런 재단 들어보셨습니까? 일종의 임의단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잖아요. 주한미군 전후에도 마찬가지고 진짜 미군들의 무슨 뭐 제향군인 미국 제향군인회가 줬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한미동맹재단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뭐 회장님이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재단이라고 하는 임의단체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재단이라고 하는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네, 관할 부처 이를테면 외교부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단 법인 신고를 득하고 하는 그러니까 더 이제 힘이 실리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여기 뭐 보면은 회장 인사말이 있는데 회장 있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호영이네요. 네. 임호영. 네, 쭉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주류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종교단체와 보수 기독교와 기업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하나의 커넥션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죠. 자, 해체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통일교도 계속 속보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조직력을 가지고 자금력을 가지고 정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결탁했나? MBC. 통일교 한학자 총재 특검 소환 앞두고 김건희 특혜 논란. 서울 아산병원 입원.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했어요. 거부했다고 어제까지. 했는데. 그런데 네. 가평에 어마어마하게 큰 네. 통일교 소유의 병원 병원이 있죠. 있거든요. 네네. 거기 입원해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흔히 쓰는 수법이네요, 뭐. 그죠? 자, 서희, 그러면서 서희건설도 그랬죠? 네, 출두할 그러면서 때 휠체어 타고. 네, JTBC. 통일교 신도들 특검 앞 릴레이 시위. 전관 변호사가 신도 동원 조언. 일단 또 이렇게 무력, 실력 동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JTBC 충격적인 보도였죠, 이거? 오광수 한학자 변호사로 특검 방문. 특검 임명 때 민정수석이 피의자 변호. 한학자 오광수 등 그리고 김호수까지 있었죠. 네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잘 나갔던 검찰총장을 했으니까요. 검찰총장, 법무차관도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을 아니, 하고. 법무차관은 핫발이에요. 검찰총장이 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법무검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도 한학자를 변호한다? 아니, 변호가 아니라 특검 사무실에 방문할 잠깐만요. 정도이기 일단, 때문에. 네. 그 특검 사무실을 방문한 건 오광수라고 JTBC 보도한 거고 네. 김호수와 오광수가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 진영 우리 국민들이 이뤄낸 소중한 지엄한 정권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선수들이 심지어 며칠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던 자들이 이런 국민적 여망 속에서 진행되는 특검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학자의 사건을 수임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오광수 같은 경우는 특검을 방문해서 변론을 했다고? 특검에 가도 돼? 변호사가? 아니, 갈 수는 있어요. 변호인이 뭐 검사 만날 수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오광수가 오늘 사임했다 치더라도, 오광수가 한학자에게 받기로 한 돈이 얼마일까 궁금해요. 일단 수임료는 얼마고,
이런 경우에 성공보수 계약을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막으면 또 줄 돈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변호사 시장에서 구속 막는 성공 사례금이 제일 비싼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심지어 보통 검사장이나 부장검사급 정관들 같은 경우에 아예 변호사 수임 계약도 작성하지 않고 그럼요. 전화 한 통화로 해결을 하고 캐시로 받는 거. 그래서 지금 오광수한테 우리가 왜 차명으로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했나,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게 보이지 않는 그 밀거래해야 되는 전화 변론으로. 그래서 자기 검사 재임 시에 변호사가 100억을 챙겼어. 그럼 자기가 50억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자기 이름으로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 차명으로 관리했을 거라고 의심하면서 우리가 화가 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네. 바로 그 화나서 잘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학자를 수임하고 특검까지 갔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광수는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구라고요? 지난주 태평양 소속 변호인이 다른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에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광수는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네. 목격이 되고 있어. 태평양 소속 뭐 이모 변호사고, 이모 변호사는 과거에 특검의 우배석 배석 판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적 관계를 다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저런 인연을 고려해서 수임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 인연을 고려한 수임이 제대로 역할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담을 나눴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특검 쪽에서 박 특검보는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변론 사안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일상적인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했다. 근데 또 다른 매체를 보면 25분간 차담을 나눴는데 주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25분 동안 1분만 한학자 얘기를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24분 동안 다른 얘기 했겠지.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고 가지 않았겠지. 예? 네, 그렇게 자기 친분을 강화하고 상대 간의 라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형님 그 키우던 개새끼는 어떻게 됐어요? 뭐 그 동생은 요새 뭐해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요 형님 한학자 불구속으로 갑시다. 지금 몸이 아파요. 잠깐 언급해. 그 얘기만 해도 끝나는 거야. 그럼요. 30초도 안 걸리고요. 네. 문제는 특검보가 사무실에 변호사를 들여서 근무 시간에 차를 마시는 거, 이거는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고 부적절한 일입니다. 만나는 자체가 네. 이미 통일교 쪽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그럼요. 비싼 변호사를 네. 쓴. 실제로 통일교 쪽에서 정보 보고가 올라간 내용이 다시 언론에 공개가 됐어. 근데 거기에 보면 자기들 입장이 충분히 변론이 됐다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어요. 비싼 돈을 써서 변호사를 투입했으면 그 변호사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피드백을 받았겠지. 보고를 그렇겠죠. 받아서 장부에 보고한 내용이 지금 언론에 까지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다. 일단 오광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수임을 취소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한학자 변호사 사임. 네. 이미 역할이 끝났겠지. 그랬겠죠. 네? 돈 받은 거를 얼마 받았는데 돌려줬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미 저는 결제 끝났다라고 봅니다. 의심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씩 그래도 아주 1mm씩 전진하고는 있다. 노컷뉴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구속기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겁니다. 요거. 대선 앞두고 예배 시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 김문수 지지, 이재명 낙선 관련 발언. 8일날 실질심사가 소년보도 실질심사고 8일날 한학자도 실질심사고. 네. 네. 자, 한학자가 실질심사입니까? 그날이 출석 아닙니까? 출석이네요. 출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8월 기점으로 해서 사이비 종교계. 근데 네, 자꾸 제가 바로 잡아드릴 8월은 아니고 8일. 네, 8일.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소년보가 부산시 교육감 선거 때 정승윤이
대담을 빙자한 선거운동했던 요것도 같이 혐의로 다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듣고 싶은 소식이 안 들리는데, 지금 이게 소년보 사건은 경찰에서 했잖아요. 네네. 경찰 국수본에서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좀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정광훈? 그렇습니다. 관심을 환기하고 싶습니다. 내일 모레쯤은 정광훈 소식도 들어야죠. 그리고 외롭잖아요. 같이들 가야지. 네. 진짜 심각하다. 전반스를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부르겠다라고 한 게 지난 봄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란당이 주도한 경찰 청장 대행이 경찰 인사를 통해서 그 팀장을 경기도로 좌천시켰어.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상대적으로 지금 검찰 개혁 와중에 그래도 경찰이 뭐 큰 장난치겠어 이러는데 경찰도 문제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네.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경찰은 기억해 주세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옛날 지금 윤석열 인사의 결과로 갖춰진 딱 두 명 했어요. 국수본부장 1명 했고, 그 다음에 경찰청 차장 직무대행 2명 하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네. 인사가 진행되면 전광훈의 앞날도 전광훈 들어가면 좀 오래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 적지 않은 분들, 한 6분 정도가 계속 반복해서 대여섯 명. 네. 메시지.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네. 지금 댓글들 보면, 네. 검찰 개혁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왜 못 믿고, 이재명 대통령의 수하였던 조상호 보좌관을 흔드냐? 이거 이재명 흔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왜 비판하냐, 이런 건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불려다니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 옴부즈만 위원장이라는 일도 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네, 당시에. 네. 왜 그랬냐면 지사 당시에. 네,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옴부즈만 위원장은 상근은 아니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고 민원이 있으면 조사하고 이런 일인데 네. 그나마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인권위원장은 누가 했냐면 홍세화 선생이 했어요. 제가 이제 권해드린 거죠. 인권위원장도 못 구하는 형편이었어요. 사이 오래됐고요. 시장 이전부터 알던 분이고요. 서로 하여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관계는 별로 중요한 거지 않은데요? 그렇고. 네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일단 신뢰 관계나 이런 거는 제가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검찰 개혁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 특히 제가 심줘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란 과정에서 굉장히 역할하셨던 서부학 교수님의 얘기를 저한테 경희대 서부학 교수님 전해달라. 그건 뭐냐면 정성호가 지금 온현우 이재명 대통령의 무덤을 파는 짓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정말 바라는 건 자기 역량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수청이라는 걸 법무부에 두면 역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행안부로 가거나 중수청이라는 게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역량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는데 수사가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요 근처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죠. 5년 후. 예. 이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수청이 행안부 쪽으로 가기로 확정이 됐죠. 가는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열심히 떠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오창희 국장께서 왜 법무장관을 흔드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문제제기한 덕분에 우리 모두가 원했던 것처럼 행안부 총리 산하로 이제 옮겨가게 됐다. 다시 원한대로 픽스가 됐다. 이런 사안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시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를 욕하지 말라. 아니, 욕을. 욕이 듣기 싫다. 내용을 가지고 해달라. 아니, 그러니까 욕을 감수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욕에 이렇게 민감하세요. 그때, 욕을 많이 먹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평상시에 욕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지금도 생방송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그때 약간 하얀 칼날 입었는데 흰 옷 입은 할배 꺼져 그러더라고요. 이런 욕 들으면 막 정신이 없는 가만 내가 할배인가? 네. 흰 옷은 맞는데 지하철 1호선 광인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욕도 아유.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욕하지 내용- 말라고. 아니요. 욕해도 좋아요. 네. 내용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 가지고 욕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 저 새끼 재수없어. 이렇게 해야 욕이지. 저분의 말에 있어서 요 논리는 요게 A 플러스 T가 아니라 C 플러스 T. 그러면 이게 별로 이렇게 효용이 없어요. 아니, 그러려면 그러니까 출연료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 욕을 거기까지. 먹는 재미, 저 재미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감사합니다. 오창익 국장님의 방송 조상호 보좌관 사실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수 없는 그런 또 뒷얘기들이 좀 복잡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오히려 약이 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과 의지에 대해서 저나 오창익 국장이 누구보다 더 신뢰하고 대통령의 개혁 성공을 위해서 높아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 오늘 광고가 있나요? 하나 남은 거 아닌가요? 아까 다 시간 관계상 엑스모 케이버 네. 캐비어 펄 네. 요거는 안 하기로 하셨어요. 네, 그냥 여러분들 상당 고정 게시물에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망설이시는 분들 계신데 요게 실제로 영국에서 네, 헤로백화점. 헤롯백화점 들어가는 바로 그 똑같은 제품을 네. 거의 반값에 여러분들 드리고 있으니까 캐비어 네, 한번 들어가서 네. 보시고요. 효과는 진짜 좋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시고 나서 네. 저 되게 피부 좋아졌단 말 좀 많이 듣거든요. 이분이 정말 없는 말씀 못하는 분입니다. 네. 자, 들어가셔서 링크 열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난 이거 좀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필 여기 있네? 네, 그런 분들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저가로 구매하시고 고발수 후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1분만. 네. 많은 분들은 제가 경찰하고 친하게 경찰 편이다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경찰이 굉장히 매서운 비판자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검찰의 힘은 뭐냐면 수사와 기소를 가지고 있어서 힘이에요. 이걸 쪼개가지고 나누잖아요. 그럼 누구도 그만큼의 힘이 없어져요. 그냥 경찰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이 수사한 결과를 송치해가지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인권운동 얼마나 오래 했는데 무슨 경찰하고 친하고 검찰을 싫어하고 이런 논리가 다 검찰 쪽 논리입니다. 이런 데 속지 마시고요. 누구 편이 아니에요. 지금 수사 구조나 형사 구조를 짜는 건 정말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검찰의 폐악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국민 입장에서 안전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와야 합니다. 누구 편을 들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건 정말 이해해 주세요. 누가 그래요? 누가 편했는데요? 제가 황운하랑 친하고 뭐 경찰 편이고 이런 댓글 보지 말라는데 또 보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성숙한 자세로 방송에 지금 임하겠습니다. 6,000분이 보고 계신데 네. 한 분의 그 댓글에 반응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전체적인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신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마지막 진짜 네, 검찰이랑 죄송합니다. 친한가? 왜 이렇게 그러세요? 생각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